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서요, 같은 돈으로 장을 봤을 때 장바구니가 예전만큼 꽉 찼나요?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한 느낌 들지 않았나요? 맞아요. 느낌이 아니라 진짜예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물가가 작년보다 2.4% 올랐거든요. 그런데 더 귀막힌 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1,000톤 넘게 사들였어요. 레이 달리오 같은 세계적 투자자는 현금은 쓰레기다 라며 금과 원자재로 엄청난 수익을 냈죠. 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요, 돈이 움직이는 진짜 원리를 다 까발리겠습니다. 내 돈이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지킬 수 있는지요. 자, 시작해 볼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요,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부의 이동 구조를 볼 겁니다. 누가 돈을 잃고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요. 두 번째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자산이 진짜 살아남았는지 확인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환율, 세금, 심지어 빚을 어떻게 활용할지까지요. 그럼 숫자부터 볼까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4% 올랐어요.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를 벌써 3개월째 넘어섰고요. 근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올해 은행 예금 이자로 2%를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물가가 2.4% 올랐어요. 계산해 보세요. 2% 받고 2.4% 잃었으면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0.4%예요. 작년에 1억 원으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100번 볼 수 있었어요. 올해 이자 받아서 1억 200만 원이 됐죠. 근데 장 보는 비용이 102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이제 몇 번 장을 볼 수 있을까요? 99.6번이에요. 오히려 줄었어요. 통장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줄어든 거예요. 이게 바로 구매력 손실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이 수영장의 물이 바로 여러분의 구매력이에요. 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매년 2.4%씩 물이 새고 있어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죠. 여러분은 위에서 호스로 물을 채워요. 그게 연봉 인상이나 예금 이자예요. 근데 호스로 채우는 속도가 2%인데 구멍으로 빠지는 속도가 2.4%면요. 수영장 물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물가가 더 빨리 올라버리면 실제로는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장에서 빠진 물이요, 그냥 증발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른 수영장으로 흘러간 거예요. 누구 수영장으로요? 부동산 산 사람, 주식 산 사람,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의 수영장이에요.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벌어요? 말이 안 되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1990년 서울 강남 아파트가 1억 원이었어요. 당시 대기업 부장님 연봉이 2천만 원이었죠. 그때 두 사람이 있었어요. A씨는 난 빚지기 싫어 하면서 은행에 돈을 꾸준히 넣었어요. 10년 뒤인 2000년 드디어 1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됐을까요? 3억이에요. A씨는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모았는데 집은 자꾸 멀어진 거예요. B씨는 1990년에 용기를 냈어요. 본인 돈 3천만 원 넣고 은행에서 7천만 원 빌렸어요. 고정금리로요. 그래서 1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10년 뒤 B씨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는 3억이 됐어요. 빚은 여전히 7천만 원이고요. 그런데 2000년에 부장님 연봉은 5천만 원이 됐거든요. 계산해 볼게요. B씨는 본인 돈 3천만 원으로 순자산 2억 3천만 원을 만든 거예요. 10년 만에 8배가 된 거죠. 차이가 뭐예요? A씨는 채권자였어요.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이죠. B씨는 채무자였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고요.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무자의 주머니를 채워줬어요. 이게 첫 번째 부의 이동이에요. 근데 핵심은요, 아무 빚이나 지면 안 돼요.
B씨는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는데 빚을 썼어요. 만약 빚내서 외제차 사고 해외여행 가는데 썼다면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정리할게요.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져요. 갚아야 할 돈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거든요.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받을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요.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두 번째 부의 이동은 더 교묘해요. 18세기에 리처드 캔틸론이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새로 찍어낸 돈이 모든 사람한테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에 축제가 열렸어요.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쿠폰 10만 원어치씩 뿌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쿠폰에는 순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구청장 친구들이 축제 시작 전날 저녁에 미리 받았어요. 다음 날 축제에서 제일 좋은 물건들을 싹 사버렸죠. 아직 가격이 안 올랐을 때요. 두 번째, 축제장 노점 주인들한테 쿠폰이 들어왔어요. 오, 오늘 장사 대박이네 하면서 재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일은 가격 올려야겠다. 세 번째, 축제장 주차장 관리하는 아저씨들, 청소하는 이모들한테 쿠폰이 왔어요. 그런데 이미 좋은 물건은 다 팔렸고 가격도 올라 있어요. 마지막, 축제장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 사람들한테 소식이 들렸어요. 달려갔는데 이미 축제는 끝나고 가격만 올라 있어요. 이게 바로 캔틸론 효과예요. 실제 경제에서도 똑같아요. 2020년 코로나 때를 볼까요? 1단계, 은행과 대기업이 먼저 받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리고 돈을 엄청 풀었죠.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은 1에서 2% 금리로 수백억, 수천억을 빌렸어요. 이때가 2020년 3월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을 때예요. 이 돈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떨어진 주식을 싼 가격에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2단계, 자산 소유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요. 2020년 4월부터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코스피가 1,400에서 3,000까지 올랐어요. 2년 만에 2배죠. 강남 아파트는 2020년 10억이던 게 2021년 20억이 됐고요. 이미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던 사람, 이미 강남 아파트 갖고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자산 가치가 2배가 된 거예요. 돈이 먼저 도착한 거죠. 3단계, 월급쟁이한테 돈이 마지막으로 와요. 2020년에 월급 동결됐어요. 1년 뒤인 2021년 회사에서 월급을 3% 올려줬어요. 우와, 좋다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강남 아파트는 10억에서 20억, 삼성전자는 5만원에서 8만원, 라면은 800원에서 1000원이 됐어요. 월급은 3% 올랐는데 집값은 100% 올랐어요. 2020년에 돈 좀 모아서 집 사야지 하고 은행에 저축했다면요. 2021년에는 그 집을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저축은 했는데 집은 더 멀어진 거죠. 돈은 권력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자산 있는 곳을 거쳐서 마지막에 노동자한테 도달해요. 이게 두 번째 부의 이동이에요. 노동자에서 자산가로요. 더 섬뜩한 건요, 이게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누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이 원래 이렇게 설계된 거예요. 돈이 흐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먼저 받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부에 이동도 있어요. 이건 좀 섬뜩한데요. 가장 큰 빚쟁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국가예요.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가 GDP의 54%예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지고 있는 거죠. 정부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세금을 올리면요, 국민들이 난리 나요. 세금 올리면 안 뽑아줘 하면서 시위하고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조용해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조카가 놀러 왔어요. 조카가 삼촌 용돈 10,000원만 빌려줘. 1년 뒤에 갚을게 했어요. 그 당시 10,000원으로는 영화 보고 팝콘 먹고 버스 타고 집에 올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조카가 10,000원을 갚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50% 올랐어요. 이제 10,000원으로는 영화표밖에 못 사요.
팝콘도 못 사고 버스비도 부족해요. 조카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거예요. 빌려줄 때 10,000원의 가치와 받을 때 10,000원의 가치가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정부가 하는 짓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2020년에 정부가 국채를 100조 원어치 발행했어요. 국민연금, 은행,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나 보험회사가 샀죠. 결국 우리 돈이에요. 5년 뒤인 2025년 정부는 100조 원을 갚아요. 그럼 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2020년에 100조 원과 2025년에 100조 원은 무게가 달라요. 그 사이에 물가가 매년 2.4%씩 올랐거든요. 5년이면 총 12% 정도 올랐어요. 2020년에 100조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요, 2025년에는 112조 원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정부는 100조만 갚으면 돼요. 차이가 12조예요. 이 12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구매력을 조금씩 깎아먹어서요. 이걸 전문 용어로 금융 억압이라고 불러요. 왜 억압이냐면요, 국민들이 거부할 수 없거든요. 세금도 안 올랐고 새로운 법도 없어요. 그냥 물가가 올랐을 뿐이에요. 국민들은 잘 모르죠. 나 이자 받았는데 하면서요. 근데 실제로는 빼앗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낸 거예요. 역사적 사례 하나 볼까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GDP의 120%나 되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이걸 어떻게 갚았을까요? 세금을 올렸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금을 내렸어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물가를 계속 올렸어요. 조금씩, 근데 꾸준히요. 20년 동안 물가가 2배, 3배 올랐어요. 그 결과 1980년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로 떨어졌어요. 빚을 4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실제로 갚은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요. 누가 그 비용을 냈을까요? 저축한 국민들이요. 국채 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조금씩 녹아서 정부의 빚이 가벼워진 거예요. 섬뜩하죠? 더 섬뜩한 건요, 2025년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금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은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매일 조금씩 보이지 않게요. 정리할게요. 인플레이션은 세 방향으로 부를 이동시켜요. 첫 번째,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두 번째,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세 번째, 국민에서 정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이 흐름을 이해하고 손해보는 쪽이 아니라 이득 보는 쪽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되세요. 물론 좋은 빚으로요. 노동자로만 살지 말고 자산가가 되세요. 그리고 정부가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인 부동산, 주식, 금, 원자재를 사세요. 감이 오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가 이미 답을 줬어요. 1970년대를 봅시다.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어요. 오일 쇼크가 2번이나 터졌고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죠. 그때 어떤 자산이 살아남았을까요? 금이에요. 10년간 연평균 실질 수익률 플러스 9.2%를 기록했어요. 원자재는 586% 수익률이고요. 부동산도 고금리였는데도 가치를 방어했어요.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큰 돈을 벌었고요. 반대로 망한 자산은요, 현금, 채권이요,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이었어요. 워런 버펫이 한 말이 있어요.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기업을 사라.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원가가 올라요. 이때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회사만 살아남아요. 애플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 값을 올려도 사람들이 사요. 이런 게 바로 가격 결정력이에요. 레이 달리오는 더 직설적이에요. 현금은 쓰레기다. 그가 제안한 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포트폴리오예요. 물가 연동체, 금, 원자재, 주식을 섞는 거죠. 근데 모든 빚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 변동금리 대출은 절대 피하세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면 언제든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변동금리로 3억을 빌렸는데 금리가 3%에서 5%로 뛰면요, 이자만 연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2.5배 뛰는 거예요. 둘째, 소비재 사는 빚은 최악이에요. 자동차 할부, 명품 카드값, 여행 대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로 사라지는 거니까요. 셋째, 전세 갭 투자는 이제 조심해야 해요. 과거에는 황금알이었죠. 근데 2025년 전세 사기 이슈 이후로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역전세난이 오면 전세금 못 돌려주고 집 팔아야 하는 상황이 와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체크해야 할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금 비중을 20% 이하로 유지하세요. 왜냐면 현금은 매년 2.4%씩 녹고 있거든요. 생활비 6개월치만 현금으로 두고요. 나머지는 자산으로 바꾸세요. 내일 당장 ISA 계좌 열고 S&P 500 ETF부터 사세요. 두 번째, 원달러 환율 1,500원을 주시하세요. 왜냐면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요. 1,500원 돌파하면 추가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대응은요, 자산의 30%를 달러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으로요. 세 번째,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을 보세요. 지금은 2.5%예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면 부동산이랑 주식이 유리하고요. 인상 사이클이면 채권이 유리해요. 금리 내리는 국면에선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 네 번째, 본인 자산 대비 부채를 50% 이하로 유지하세요. 70% 넘어가면 위험해요. 그리고 대출은 반드시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만 쓰세요. 다섯 번째, 금을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보유하세요. 이건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보험이에요. 금 ETF나 골드바로 소액이라도 사두세요. 여섯 번째, ISA 한도를 풀로 활용하세요. 서민형은 4천만 원, 일반형은 3천만 원까지예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거든요. 배당주랑 해외 ETF를 ISA로 운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인플레이션은 공평하지 않아요. 준비한 사람한테는 기회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재앙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돈은 움직이고 있어요.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현금에서 실물로요. 2026년은 더 치열할 거예요. 원화는 약해지고 물가는 끈적하게 붙어 있고 금리는 불확실해요. 하지만요, 1970년대도, 2008년도, 2020년도 누군가는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죠.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원리를 알았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 통장 열어보세요. 현금이 얼마나 있나요? 그 돈 지금 녹고 있어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현금을 자산으로, 소비를 투자로, 두려움을 기회로.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미래도 바뀝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